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해인사 스님 이야기입니다. 스님은 절에서 내려와 수만 평의 묵정밭을 개간해 기아에 허덕이던 수천 명의 목숨을 구제하고는 일이 끝나자 다시 절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자기가 한 행위가 수많은 민중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불승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예전에 경상도 가야산 산골에 만석이라는 가난한 나무꾼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그는 만석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제 소유의 땅이라고는 눈을 씻고 보아도 하나도 없었고 힘이 장사였으나 영리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가야산 홍류동 계곡을 흐르는 물과 같은 맑은 품성을 지녔다. 만석은 나무를 하러 산을 오르내릴 때마다 일부러 먼 길을 돌아서 해인사 일주문 앞을 지나다녔다. 그는 특히 법고와 범종 소리를 좋아해서 저녁 예불 시간이 되면 해인사 도량 한쪽 구석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들었다. 만석은 그 소리를 듣고만 있어도 행복했는데 아마도 부처님 세상에 계실 때 옆에 있던 제자들의 표정이 그러했을 것이다. 하지만 법당 안으로는 감히 들어가지 못했다. 안타깝게도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무식한 주제에 법당을 드나드는 것을 부처님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가끔 나무를 한 쯤에서는 저녁 늦게 해인사 대적 광전 앞에다 가져다 놓았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나무로 정성을 표했다. 그렇게 세월이 몇 년 흘렀다. 이제는 늙어 파파 할멈이 된 어머니는 만석을 볼 때마다 땅이 꺼질 듯이 한숨을 내쉬었다. 네가 어서 빨리 짝을 찾아야 마음 놓고 내가 눈을 감을 터인데. 어떤 처녀가 나한테 시집 온다고 어머니는 괜한 소리를 하십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집신도 짝이 있단다. 아이고 어머니, 소자한테는 그저 어머니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 마음이 불편할까 생각되어서 어머니, 저는 평생 부처님 곁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는 말은 못했다. 절에만 가면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온몸이 덜덜 떨린다고 말해서 어머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것은 싫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모자는 보리죽을 먹으면서도 아기자기하고 사이좋게 살았다. 하루는 만석이 나무찜을 내려놓는데 보통 때와는 달리 이상하게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불길한 예감에 급히 방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냉기가 돌았고 어머니는 반드시 누워 있었다. 뛰어들어가 붙들고 몸부림쳤지만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만석은 오두막 뒤에다가 묘지를 만들고는 3년을 꼬박 그 곁을 지켰다. 어디선가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자라는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자식은 태어난 지 3년이 된 뒤라야 비로소 부모의 품을 떠난다. 3년상은 젖먹이 3년 동안 부모가 품 안에서 온갖 정성과 사랑으로 길러준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 만석은 그 말이 옳다고 여겼다. 그래서 3년 동안 어머니 묘소를 지켰다. 그런 다음 해인사로 출가했고 지성이라는 법명을 가진 스님이 되었다. 지성 스님이 치는 법고와 범종 소리는 옆에서 듣고만 있어도 모두가 행복해졌다. 북과 종치는 것에 몰두해 있는 스님의 모습은 영락없이 부처님 형상이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소리를 듣는 모든 대중이 기뻐하고 좋아했다. 하지만 막상 예불 올릴 시간이 되면 달랐다. 10년 이상 승려 생활을 했음에도 예불문을 제대로 외우지 못해 땀을 뻘뻘 흘리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성이라는 법명 그대로 중노릇 하나는 똑 부러지게 했다. 합천 고을은 산행 깊고 들은 적어 가난한 농민들이 많았다. 그러니 조금만 비가 안 와도 가물었고 굶주리는 사람이 많았다. 합천 향교 가까이에
넓은 골짜기가 있었지만 좋지 못한 나무와 울퉁불퉁한 자갈만 널려 있어 쓸모없는 땅으로 여겼다. 어느 날 웬 스님이 나타났는데 알고 보니 해인사 승려 지성이었다. 이 골짜기에 밭을 일구어 3년 지나면 법에 따라 세를 낼 테니 개간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청하여 향교의 승낙을 받았다. 스님은 이튿날 식전에 시루떡 한 마를 싸질머지고 손에 도끼 한 자루를 들고 나타났다. 편편한 바위 위에 앉아서 시루떡을 다 먹어 치우고는 물을 여러 대접 마신 다음에 골짜기로 들어갔다. 지성은 나무를 손으로 뽑아내고 혹은 도끼로 찍어냈다. 돌은 발로 차서 골짜기 밑으로 굴려내렸다. 며칠 되기도 전에 나무가 우북하고 바윗돌이 울퉁불퉁하던 땅이 어느덧 평평해졌다. 뽑아낸 나무는 다 불태웠다. 그 다음에는 한 손으로 따비질하여 이쪽 언덕에서 저쪽 기슭까지 갈기 시작했다. 가로세로 위로 아래로 따비질해서 두어 달쯤 후에 천묘의 밭이 만들어졌다. 그런 다음 지세를 잘 살핀 다음 우물을 팠다. 물이 잘 나왔으므로 웬만한 가뭄에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았다. 스님은 그 땅에 좁쌀 여러 섬을 뿌린 다음 옆에 움집을 세워 거처를 정했다. 가을철이 되자 좁쌀을 1,500~600섬이나 거두어 들였다. 올해에 이러했고 그 이듬해에도 그만큼 추수하여 쌓인 곡식이 3,000여 섬이나 되었다. 약속한 3년이 되자 스님이 향교에 찾아와 아뢰었다. 소승은 이제 돌아가려 하옵니다. 약속대로 밭은 향교에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새도 바치라고 하겠지만 경작할 권리는 반드시 농민들에게 주었으면 합니다. 향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옳다고 여겨 그리하라 하였다. 이튿날 스님은 그 고을과 인근의 백성 3,000여호를 불러 호마다 좁쌀 한 섬과 밭 200평을 경작할 권리를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 덧붙였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밭 200평에 대한 권리는 평생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향교에 일정량의 소작료를 바치면 됩니다. 또 물이 아주 잘 나오므로 가물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탈탈 털고는 다시 해인사로 올라갔다. 스님은 공술의 공수거 좁쌀 한 알도 가지지 아니했다. 가끔 탁발하러 마을에 들렀다가 사람들이 치하하려 들면 그게 무슨 말이요? 하는 듯이 그 사람을 쳐다보았다. 말로만 듣던 무주상보시. 지성 스님은 베풀고 돌아서는 순간 바로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 합천 사람들은 지성 스님의 그 행동이 위선이나 생색이 아닌 것을 바로 깨달았다. 그래서 지성 스님을 더 좋아했다. 자기네하고 같은 부류인 것을 어떻게 알아차렸는지 마을의 코흘리개들이 해맑은 목소리로 삼촌, 삼촌. 하고 따라다녔다. 지성 스님 또한 아이들을 좋아해서 즐겨 업고 지고 메고 하면서 같이 놀았다. 한 번은 지성이 해인사 주지 스님의 명을 받들어 돈 15냥을 가지고 평해로 미역을 사러 갔다. 평해에 도착했을 때 우연히 어떤 사람이 어린 남자애를 붙잡아 가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다. 남자애는 엉엉 울면서 끌려가는 중이었다. 지성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저 남자애는 어떤 애입니까? 내가 한양에서 평해로 노비들 신공을 받으러 왔더니 노비들은 모두 죽고 저 아이만 남았소. 그래서 부려먹을까 하고 한양으로 끌고 가는 길이라오. 남쪽 바닷가에 어린 것이 갑자기 북쪽의 한양으로 가면 사고무친에 의복과 음식을 상전댁에만 의존해야 할 텐데 한양의 배고픔과 추위를 어찌 견디겠습니까? 돈을 드릴 테니 저 아이를 소승에게 팔고 가십시오. 스님은 이 어린애를 사서 장차 어디에 쓰려는 거요? 놓아주려 하옵니다. 일가 친척이 사는 고향에서 품이라도 팔면서 살아갈 터이지요. 돈은 얼마나 가졌소? 15냥이옵니다. 돈은 약소 하나 뜻이 갸륵하므로 거절하지 못하겠군요. 그 사람은 돈을 받고 문서를 작성한 다음 사내 아이를 넘겨주었다.
지성은 곧 속량한다는 증서를 써서 이 아이에게 주고 놓아주었는데 남자애는 좋아서 춤을 추며 돌아갔다. 지성은 빈손으로 절에 돌아가서는 주지 스님에게는 중도에 돈을 잃어버리고 왔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아이는 장성하여 장가가서 살림을 차렸는데 겨우 밥을 먹을 정도의 형편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짐승이 아닌 다음에야 스님의 은혜는 꼭 갚아야 할 일이다. 그런 다음 여장을 꾸려가지고는 해인사로 길을 떠났다. 나귀를 끌고 이틀을 가서 새벽길을 걷는데 발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보니 괴였다. 스님께 은혜를 갚으러 가는 길에 이걸 얻었으니 괴 속에 든 물건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하늘이 나에게 내려주셔서 은혜를 갚으라는 것임이 틀림없다. 청년은 괴를 열어보지도 않고 나귀 등에 실었다. 그리고는 가던 길을 계속 갔다. 해인사의 당도에서는 지성을 찾아가서 절을 올렸다. 당연하게도 스님은 그 청년을 알아보지 못했다. 누구이신데 무슨 일로 나를 찾소? 저는 평의 사람입니다. 10여 년 전에 스님께서 사서 속량시킨 아이입니다. 스님은 벌써 그 일을 다 잊고 있었다. 청년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랬다고 설명한 다음 속량한 문서를 꺼내서 보이니 비로소 기억했다. 내가 벌써 이렇게 장성하였느냐? 고하면서 무척 좋아했다. 해인사 주지 스님은 비로소 그 일을 알고서 자기 일같이 기뻐하고 놀라 마지 않았다. 청년은 여장을 풀어 지성 스님 드리려고 싸온 음식가지를 올린 다음 아울러 괴를 바쳤다. 이 괴는 이번 길에서 주운 물건입니다.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오나 생각건대 하늘이 스님께 특별히 내리신 것이라 열어보지도 않고 삼가 스님께 바치옵니다. 내가 길에서 주운 것이니 그것은 너의 재물이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스님께 은혜를 갚고자 나선 길에 이틀째 되는 날 이 괴를 얻었으니 하늘의 뜻임을 가히 알 수 있습니다. 원컨대 스님은 거절하지 마옵소서. 옆에 있던 스님이 웃으며 말했다. 저 사람 말이 이치에 맞구려. 스님이 받아야만 되겠네요. 하여 지성은 받아서 괴를 열어보았다. 놀랍게도 그 속엔 황금이 가득 담겨 있었다. 지성은 반으로 나누어 절반은 옥토를 사서 그 청년에게 주어 부자로 살도록 하고 나머지 절반은 부처님 전에 바쳤다. 그 돈으로 해인사는 돈이 없어 몇십 년 동안 미루었던 큰 불사를 할 수 있었다. 해인사가 예나 지금이나 큰절인 것은 창건된 이후 지금까지 이런 선지식이 수도 셀 수 없이 많았기 때문이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여건이 되면 목요일에도 가끔 올리겠습니다. 반면에 쇼츠는 틈을 봐서 일주일에 3편 정도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